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은 물론 그 월요일이지만 미국은 일요일입니다. 시작을 조금 에세이 같은 아니면 한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청년의 스토리가 어디에선가와 오버랩된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30살 때는 어땠었나? 그때는 내가 뭘 생각을 했었지? 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스토리라서 맨 앞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그 관세와 연관이 돼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기반이나 그 산업에도 해를 많이 끼친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S&P 500 같은 데서 빠져나간 돈이 결국은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로 많이 이동을 한다 하는 내용도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관세라고 해서 100%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일단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에서 중간 지점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마 이런 이미 사장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의 그 창피한 것을 드러내는 법을 이 트럼프 행정부가 끄집어내서 쓰겠어? 했는데 정말 끄집어내서 쓰네요. 그리고 그걸 연방 법원에서 일단은 막았다는 것. 이 내용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트럼프 행정부에 특히 이제 임기 초반에 이걸 이제 행정부에서는 잡아서 이겨서 차고 나가서 나의 뜻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세력들이 법원에서 엄청나게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이 문제는 그 뒤에는 거대하게 이란이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 싫어하고 뭐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데를 지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강하게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격은 관세에서 보복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올해의 단어를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올해의 단어로 올해 2025년 말이 되면은 아주 기상천외한 단어들도 많이 선택이 되지만 뉴스 분야에서 보복이라는 단어도 선택돼야지 되지 않을까? 일단 그 3월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이번 주 미국은 오늘부터 이번 주가 시작되니까요. 일요일에 휴전 제한에 대해서 협상할 예정이다 하는 것. 그리고 중서부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조지아주에도 지금 날씨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죠. 그런데 또 기상청 관련 여러 가지 또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행정부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시위할 때 특히 외국인 학생,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쓴다. 그러나 이 학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표적이 돼서 결국은 추방당할 위기다. 이 학생은 30살에 결혼을 해서 4월 달에 아빠가 될 와이프는 미국 시민이고요.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5월 달에 원래 졸업식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30살의 마흐무드 칼릴이라는 영주권자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의 그 표현의 자유와 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청년의 추방이 지금 부당하다고 추방하려는 노력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 청년을 지켜줄 것인가. 저는요, 제일 그 딱 와닿았던 것은, 야, 나라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없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면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내가 특히 컬럼비아 대학교에 딱 들어와서 무슨 공공정책학 같은 것에 석사 학위를 받고 이게 나만의 영광이 아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도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저기까지 갔는데 추방당하고, 그럼 와이프는 시민권자고 아이는 곧 태어나고 어떻게 되는가? 스토리가 궁금해졌는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려면 1시간에서 반 이상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 이유가 뭐지? 이 코비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표적이 되고 구금됐다. 루이지아나의 어떤 그 감옥의 그 내용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주요 인물이지만 마구구 선동가처럼 그 시위를 주동했다기보다는 학교 측과 여러 가지를 그 협상을 하고 또 그 시위하는 학생들의 그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 본인은 이제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백악관이나 다른 곳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했어. 아직까지 증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월 8일에 영주권자인데도 이민 관세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와이프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굴을 가릴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드러운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뭐 따뜻하게 말합니다. 베이루트 대사관에서, 영국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도 콜롬비아 대학교의 시위에서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미국 매체와 인터뷰까지 하고 칼릴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죠. 온건한 사람이랍니다. 긴 여정이 있었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쫙 내쫓았을 때 그때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도중에 본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조상을 둔 칼릴입니다. 1995년도에 시리아 난민촌에서 태어났고요. 레바논에 가서 혼자 갔답니다. 레바논에 가서 난민촌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건축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면서 막노동을 한 거죠.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시리아에서 난민촌에서 태어났으니까 팔레스타인계로, 그러니까 당연히 국적이 시리안이 되는 거죠. 시리아가 되는 거죠. 영국 외교부에서 뭐 시리아 관련 일을 하도록 하고 장학금 받아서 또 공부하고 2023년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국제 공공정책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 너무너무 벅찼답니다.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만 장학금 등등으로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오지 못한 다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9개월을 다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러다가 2023년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뒤부터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거죠. 어떤 때는 팔레스타인 자유 이런 것을 콜롬비아 대학교 시위할 때 외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학생 측과 왜 학교에서 그때 많이 그 공화당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아이빌리그 대학교에서 말이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저 뭐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인 가운데 막지 않고 둔다고 난리를 칠 때 학교 측과 바로 이 칼릴이 학생 측의 대변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일을 한 그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그 사려가 깊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인생의 아픈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제 대변인이 됐겠죠. 해서 사려 깊고 열정적이고 원칙에서 어떤 때는 물러나지 않는다.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앞에서 학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원하지 않는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계 헤지 펀드에
만든 창업자들, 사장들이 얼마나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예일, 프린스턴 자금을 끊어가면서 저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 학생들 다 잡아가두라고 퇴학시키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라든가 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선전은 항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할 뭔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에 의해서 국제법의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무장 저항을 할 때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무장 저항을 시도할 때도 이스라엘은 우리의 그 같은 시도를 테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 없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몇 개월 동안 시위가 있었죠. 그때 이 시위가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썸머스쿨 시작되고 방학되고 졸업식 되고 하면서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벗어나면서 시위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 전에 결정적인 시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해밀턴 홀. 막 베트남전 당시에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거기서 시위했고 그 건물을 학생들이 점검을 했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총장이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학교로 경찰을 끌어들이죠. 지금은 이제 임시총장입니다. 그때는 이 칼릴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전인가 그 캠프를 쫙 만들어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었죠. 그 캠프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정학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되돌려주고 공부를 했고 어쨌든 그 해밀턴 홀에 학생들이 그 홀을 점거를 했었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뒤로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지난해 여름에는 또 뭐 아이가 지금 4월 달에 출생하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공부에 전념하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다른 일로 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야 되겠다. 어떤 일자리 여기에 포커스를 뒀답니다.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요. 그때부터 와이프가 28살이에요. 2살 차이네요.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했답니다. 공부하면서 남편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대요. 와이프를.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이 와이프는 뭐 뉴욕의 치과 의사라고 했던가요? 의사인데요. 그렇게 코스웍이 끝났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반유대주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 서명을 한 날 밤 시온주의, 이스라엘계라고 해서 이 칼리를 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칼리를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계도 많이 있습니다. 시온주의 이스라엘 그룹이 칼릴 X의 얼굴을 그동안 다 드러내고 활동을 했으니까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 이런 걸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루머와 가짜와 막 하마스와 연관이 있다 등등. 거기에 돈을 기부했다. 기부할 돈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측에 유학생들을 보호해달라 요청을 했어도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고 3월 5일입니다. 칼릴이 체포되기 사흘 전이죠. 콜롬비아 대학교와 버나드 대학교가 같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3월 5일에 버나드의 학생을 추방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시위에 참석을 하게 되죠. 참석을 하고 8일에 체포가 되는데 뭐 토요일에 와이프하고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다던가요. 그리고 기숙사 아파트먼트로 오는데 체포가 되는데 어제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면은 와이프가 만삭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남편 영주권자라고 어디서 오신 분들이냐고 영주권자라고 하고 막 올라가서 영주권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이민세관국 그때까지는 이민세관국이라고 본인들이 밝히지도 않았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된 건데 영주권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체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혐의로 이 사람을 이민세관국이 체포를 했는지 범죄 혐의가 지금
뭐 기소된 것도 없고 범죄 혐의 뭐 이로 기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외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가 외교 관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와 이건 이제 딱 맞물려서 표현의 자유냐. 누구를 쳐서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건 대학 캠퍼스 내의 표현의 자유. 베트남전에서 최고의 기록적인 그 시위를 했었던 그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데서. 그러면 이 백악관이나 외무부에서는 국가안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유학생들은 너무 겁나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 때 뭘 했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30살 때 나라가 없지도 않았고 나라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그런 그 생각을 또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뭔가를 해야지 된다고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뭘 추구하는지 잘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 저의 3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0살 때 난민 출신으로 막노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국까지 와서 아이를 낳고 희망에 부풀어서 모든 것을 해보고 국가는 없지만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지켜줄 국가도 없잖아요. 마흐무드 칼리를 지켜줄 국가도 없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새벽에 제일 먼저 읽은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야 이거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겠죠. 이제 왜 이민 세관국이 그렇게 잡혀갔냐. he said, she said 그 사이에 어디엔가 진실이 있을 테고 근데 지켜줄 나라도 없는 그 청년을 그냥 잠시라도 생각해봐 주는 것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기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역전쟁 보복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로 관세 적용을 받은 국가의 보복 대상이 된 미국인들 쫙 보면은 아주 눈에 환합니다. 항상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먼저 공격하진 않았지만 공격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당하고 있으면요. 상대방을 더 공격하게 만듭니다. 더 스포일 시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처음에는 싸우지 않으려고 싸워봤자 둘 다 피보니까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협상이 불가능해지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당합니까? 밟힙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제일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당의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도록 기획을 했고 그게 상당히 맞았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임기 1기의 관세,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는 약간 피해를 보거나 다 그 관세 적용을 받은 국가나 미국이나 피해를 보거나 미국이 조금 더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누구도 승리한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이요. 옥수수, 자동차 제조업체 타겟으로 합니다. 캐나다, 닭, 이런 가금류, 에어컨디셔닝 제조회사, 유럽이요. 제철소, 도살장. 아주 트럼프를 아프게 할 것을 신중하게 겨냥을 한 겁니다. 775만 명 정도 지금까지는 유럽과 캐나다와 중국 이런 데서 전부 775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곳을 쫙 그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775만 명 가운데서 5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450만 명은 넘게 이게 트럼프를 지지한 곳입니다. 해리스를 지지한 곳이 아니라. 주별로 보면은 위스콘신, 인디아나, 아이오와, 알칸소, 무슨 알라바마, 미시시피, 켄터키, 캔사스, 미시건, 테네시 이런 주들이죠. 그런 주들의 전부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모든 주가 다 타겟이 되는 목표가 되는데 다
트럼프 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때 중국이 지금 그렇잖아도 발판을 임기 1기 때보다 더 많이 마련을 해놨죠. 남미 쪽으로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그렇고 뭐 실크로드 투다 해서. 그래서 그때도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미국의 농산물 많이 구입해 갔죠. 그래서 미국이 농부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또 이게 관세로 뭐를 번다 하면서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농부는 또 트럼프에 표시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또 보조를 해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래저래 양쪽으로 나갔었죠. 그 당시에 뭐 200억 달러 이상을 농부들을 보조를 해줬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보고, 물론 분야에 따라서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관세가.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일인데, 오늘 아침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요, 그 MBC의 그 미터 프레스에서 저는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업계고요.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저 마켓 걱정 안 합니다.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무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재무장관이 된 조지 소로스의 제자, 그리고 공개적인 동성애자,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하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마켓 걱정 안 합니다. 조정 단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조정 단계라는 건 언제나 마켓에서 건강한 거죠. 노멀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더 어떻게 됐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시행을 하면은 자동차 한 대당 가장 작은 자동차가 뭐 4,000달러 더 비싸진다고 하고, 또 뭐 어떤 자동차는 뭐 9,500달러, 거의 10,000달러까지도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그런저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난 걱정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S&P 500에서 빠져나간 돈이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런 것들이 유럽과 중국으로 뭐 세계적으로 재분배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유럽과 중국으로 많이 간답니다. 현재 S&P 500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6%가 빠졌습니다. 독일 주식이요, 같은 시기에 10% 올랐고 유럽 전역의 지수도 4% 상승했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요, 20% 상승했고, 이건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의 영향도 있겠죠. 멕시코는 지금 관세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5%네요. 이건 이제 또 멕시코가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한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멕시코도 뭐 인구가 1억이 넘는 큰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투자가들에 대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잠깐 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내서 해외 시장에 투자한다면 S&P 500도 지금 6% 빠졌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조정이 아니고 내려가는 거잖아,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장관으로서는 지금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큰일이에요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재무장관의 속마음이 뭐가 몇 %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는 조정 국면이라고 봐도 돼요. 지나치게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바이든의 임기 후반기에 몇 개월은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그 조정을 에 들어간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대선 전에 1년 동안에 그 S&P 500가 32%가 상승했네요. 세계 다른 나라들 지수들 훨씬 앞서갔었죠. 그리고는 미국이 32%였을 때 독일도 그때 많이 올랐어요. 27% 정도 올랐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401k도 다 주식에 포함되니까요. 낙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이 너무나 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어수선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해외 다른 나라 주식보다 나은 성과를 낼 것이야. 유럽이 당장은 뭐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서,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 뭐 국방 산업 같은 것을 일으켜야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좀 성장이 뭐 촉진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지속 가능한 경제력이 아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가야지 되는 두려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어떤 침체로 간다면, 아직까지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진다면은, 그러면 나머지 세계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 똑같이 어떤 여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요, 이 불확실성이 가라앉으면 여전히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미국의 이점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기축통화, 아직까지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그걸 무기로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이. 다 내 발 밑에 와서 미국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고 관세를 지금 압박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것이다. 웰스파고의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인 폴 크리스토퍼 씨 같은 사람이 결국은 미국이 다시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예외주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것을 다른 나라에 해주기도 했으니까 좋아 좋아 이렇게 되고, 미국을 저기는 참 안정된 데야. 그리고 미국은 깨끗하게 기업을 하잖아. 그 기업이 깨끗하게 기업을 한다는 것, 어느 정도 깨끗하게 기업을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세계에서 확 안 들어가는 게, 재벌들이 뭔가를 재벌들 자신들의 패밀리에 맞게 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까지 그게 없잖아요. 재벌 아들들도 능력 없으면 그 회사 못 이끕니다. 아무도 그렇게 회사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인재들이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미국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도 다른 나라처럼 뇌물 주는 거 해. 미국만 손해야? 이렇게 행정명령, 법 같은 걸 막 바꿔버리려는, 이미 되거나 그럴 추세잖아요. 그럼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 예외주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오랜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변곡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요, 시작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줄타기를 하겠죠.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누군 가고 싶어서 갑니까? 뭔가 약간 그 무리한 게 있을 때, 또 외부에서 오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확 미국의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누려왔었던 특별한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흔들린다는 아니고 흔들릴 수도 있다의 토론이 시작됐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특히 이제 뭐 경제에 중점을 두는 뭐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또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미국의 많은 신문 방송을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세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민주당원들 가운데서도 트럼프의 관세가 100%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놨었던 그 무역 협정 같은 것도 제일 좋다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4년 만에 다 깨버리고, 그것을 동맹국들에게도 마구 적용을 하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적에게 더 이로워요, 동맹국보다. 그렇게 동맹국에 대한 관세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이 공통적인 입장인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로카나 민주당의 그 의원인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세인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FTA. 그러는데 여기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막 사료 같은 것을 수입하는 농부들도 엄청 피해를 보고, 그로소리 마켓 가면 이미 많은 것이 올랐다. 이러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식당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지합니다. 이 로카나 의원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너무 해가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하게 관세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대통령의 믿음이 또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서로 대척점만 찾을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거는 이러죠. 근데 동맹국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게 변하는 거죠. 민주당이 원래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곳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대통령들 가운데서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원래 공화당 거였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관세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화당은 이미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클린턴과 오바마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트럼프가 딱 들어와가지고 에이, 나프타 후졌어. 거기다가 멕시코를 하나 더 붙여 해서 USMCA로 하고, 이제 와서 본인이 해온 USMCA, 내가 한 그게 틀렸다라고는 안 하면서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동맹국을 몰라라 한다는 거. 그럼 그 동맹국은 미국을 알아라 할까요?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혼란 피해 보려고 아첨도 하고 비유도 맞추고 하다가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잖아요. 미국에 아첨하고 복종하는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힘을 길러야지 된다. 국내에서는 많은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의 뜻대로 되지만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관련 계획을 일단 차단했습니다. 일단 차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연방 대법원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여러분과 제가, 혹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발효되지 못한 법을 딱 가지고 와서 이미 사장된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이 부끄러워해야지 되는, 마지막에 썼을 때는 그런 법을 가지고 와서 베네수엘라의 이민자들, 특히 이제 갱단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건데 18세기 법입니다. 1789년도에 굉장히 모호한 전쟁법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개헌법 사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호한 전쟁법입니다. 외국인 적대법이라고 해서 Alien Enemies Act입니다. 외국 정부와 그리고 국가,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이 선포됐을 때 정부가 그 나라 사람들, 이민자를 구금하고 추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가 미국을 위협할 때도 침략하거나, 굉장히 악명 높은 법으로 1700년도에, 그러니까 200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227년 전에 제정됐는데 이게 집행된 건 딱 3번입니다. 1812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딱 3번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우드로 윌슨하고 해리 트루먼이, 독일, 헝가리, 또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이죠. 일본 사람들 막 어디다가 구금했잖아요. 캠프 가져다가 놓고 지어서 한꺼번에 막 가뒀잖아요. 나중에 이거 사과했죠. 이걸 정당화했었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시킨 거.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에 불법 체류자 추방시킬 때 저런 것을 사용할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다 아이 설마 그러겠어, 지금 설마 그러겠어 하던 것들이 다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아이 설마 그러겠어, 그냥 뭐 한번 큰 소리 쳐본 거겠지. 아니면 좀 주의를 한 개씩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그런 거지. 파나마, 에이 설마 그러겠어, 무슨 침공, 무슨, 국방부가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캐나다를 슌 한번 째죠. 아이 설마가 사람 잡고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막 갱단이 덴버의 어떤 아파트를 완전히 점령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 IT 이민자들이 뭐 당신의 애완동물을 훔쳐다가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다 해왔었던 것들이 이런 전초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이 법 자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이민자를 뭐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마약갱단인 그 트렌드 드 알라구아 이 멤버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 갱단이 미국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이 아닙니다. 그걸 다 청문회 없이 추방시키려고 했었던데 이걸 이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나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베네수엘라 갱단을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더 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일반 다른 갱단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이게 점차 오겠구나. 백인을 제외한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국 그 시민자유연맹은. 그래서 고소를 했죠. 했더니 판사가 일단 중단해라. 14일 동안은 일단 그 중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임스 보아스버그라는 판사인데 이 판사는 이 오바마가 지명을 한 판사입니다. 잠시 뭔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 피해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항소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발표 시행령 이후에 뭐 남부 국경을 넘어서 오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물론 바이든 임기 말기에도 줄어들었죠. 임기 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여러 정책도 포함이 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바이든이 그걸 빨리 수습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 말에는 뭐 정신도 차리고 해서 수습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부터 넘어오는. 그리고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 많이 줄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그냥 다 내보내야지 하면 한국 분들도 무조건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엄청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창피해서 그런지 아직도 샤이 트럼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얘기하지 않다가 불법은 불법이니까 하면서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금이 없어서 이건 처음부터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한 사람 추방시키려면 만 몇천 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추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것도 있고 값싼 노동력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또 법적 문제가 생기죠. 해서 이민 정책도 좋은 점도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미국 외부와 관련된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짧게 전해드릴게요. 국제뉴스 하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세히 전해드리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게도 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군사 공격을 했습니다. 예멘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 최소한 31명이 숨졌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는데 민간인 사망자들도 있고요. 여자와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10군데가 넘는 목표물이었는데 테러리스트 기지 그리고 테러 지도자 무슨 뭐 미사일 방어 시설 이런 곳이래요. 이란이 지원하니까 이스라엘에 반대하니까 그리고 홍해에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예멘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멘이 아래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있고 홍해가 있고 그 가운데로 쭉 올라가면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나오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무역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지한다 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예멘의 후티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를 테러 조직이라고 다시 규정을 하고 홍해에서 우리가 운송 경로를 완전히 확보하는 거다.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압도적인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겠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그래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여기서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 가장 최대 규모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사망자가 났잖아요. 부상자도 많이 났죠.
후티 반군, 우리도 보복할 것이다. 확대는 확대로 이어질 뿐이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왜 이란의 외교 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느냐? 그럴 권리가 없다? 1979년도에 끝났다. 이건 뭐 이슬람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미국은 뭐 팔레비 왕조 등등 다 이렇게 수습되고 이란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뭐 예멘, 여기도 이제 지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을 봐야지 되는 이래저래 아무튼 올해는 보복이라는 게 올해의 단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이번 주에 휴전 제안에 대해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는 제가 이 중동 특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러시아는 빼버리고요. 우크라이나 특사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이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한 40년 트럼프의 친구였고 부동산 개발업자고 골프 친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중동 특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특사까지 겸집을 거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있어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푸틴과 본인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푸틴이 뭐 트럼프와 만날 것이고 아니 회담을 할 것이고 뭐 긍정적으로 이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마르코 루비오 외무장관은 외무장관대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러시아와의 목표는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제요, 그 킬로그 장군이라는 사람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사에서 대사가 아니라 대사 아니에요. 앞에도 대사라고 말씀드렸으면 특사예요. 특사에서 러시아 특사는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러시아가 키스 켈로그 장군을 싫어해요. 협상자로서. 싫어하면 왜 싫어할까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장군 출신이고 스티브 위코프는 트럼프와 가장 친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슨 뭐 이렇게 장성 출신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 키스 켈로그 장군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은 이력 보니까 나오네요. 베트남전 당시에 원어원 공수사단에서 복무했고 특수부대 장교, 파나마 침공작전 1989년도에 그때 여단장을 했고 걸프전 90년 91년이요. 파리 공수사단 참모장을 지냈고 2003년도에 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뭔가 국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스티브 위코프 투자가 스티브 위코프와는 다른 거죠. 상대하기가 싫은 거죠. 이분이 나이는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임기 1기에도 이 같은 자문을 했었는데 뭔가가 걸끄러우니까 러시아가 걸끄러워하는 사람은 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외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뭐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하고 할 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 휴전 협정은 푸틴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고 있구나. 젤렌스키보다는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사이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양측 모두 무슨 서로 막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지금 한국 분들 사시는 곳도 많은데요. 지금 중서부 남부에 토네이도 오면 항상 강풍이 있고 그리고 그 강풍으로 산불도 많이 일어나죠. 적어도 34명 숨지셨고요. 동부 해안에도 좀 영향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펜실베니아에서 오늘 플로리다까지도 전부 토네이도 가능성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당연히 포함되죠. 이 플로리다에서 쭉 올라가니까요.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조지아주도 지금 비상사태 선포됐다면서요. 미시건이 아니라 미시시피, 알칸소, 엘라바마주에서도 사망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 선포된 곳은 조지아, 미시시피, 알칸소, 엘라바마. 캔사스주에서는
50몇 대 자동차가 추돌, 텍사스에서도 38대 자동차가 추돌해서 사망자가 양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지금 100군데가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요, 국립기상청 사무실도 겨냥을 했고, 그 토네이도가 건물 근처를 쫙 지나가면서 예보관들이 피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국립기상청이 속한 더 큰 그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또 직원 해고한다고 하는데, 국립기상청 직원도 또 해고를 할지 이런 거 빨리빨리 예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해야지 피해가 적은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일요일, 한국은 월요일, 다른 나라는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겠죠.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9시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루다가 아직 실행을 안 해봤거든요. 분명히 오늘 해보기는 해볼 텐데, 왜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데도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저는 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처음에 모든 것은 다 처음에 실수가 있잖아요. 있더라도 아우, 저 여러분 어떡하죠? 간이 툭 떨어지면 내일 어떤 모습으로 뵐지 저는 떨리고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내일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